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규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오늘, 출발 640, 뉴스 리뷰, 오전 9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주에 등촌동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 연이은 살인 사건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이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과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반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교육부, 시민단체, 그리고 유치원 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주 첫 소식은 등촌동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인데요. 10월 23일 뉴스 오늘에서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피해자의 전 남편 49살 김모 씨가 22일 밤 9시 40분쯤 동작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발견되었고 구조대가 도착한 뒤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24일 출발 640에서는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40대 여성의 딸이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며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전했는데요. 청원인인 딸이 아빠가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며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했고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에 대한 위해 시도로 힘들었다고 덧붙인 것을 전달했습니다. 24일 저녁 뉴스 리뷰에서는 최근 이딴 강력범죄 처벌 강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등촌동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아버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청원을 올린 지 하루도 안 돼 6만 명이 넘게 동의한 등 청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또한 강서구 PC방 사건 등 연일 터지는 잔혹한 살인 범죄에 살인죄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비율을 전하면서 사형제를 폐지한 독일이 무기징역 비중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무기징역 선고 비율이 10분의 1 수준이기에 무기징역 이상 선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증오범죄나 살인 전과 여부 등 20여 개 기준에 해당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요즘 이혼한 전 남편의 전처 살인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 연일 터지는 잔혹한 살인 범죄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이 아버지에게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청원을 올린 지 하루도 안 돼 6만 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청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잔혹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10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과 등촌동 사건의 딸도 청원에서 아버지의 심신미약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한 것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청장이 심신미약의 판단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는 의사표명까지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보도에서는 심신미약 관련하여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시청자에게 법률적 용어인 심신미약의 의미와 심신미약의 경우 왜 형이 감경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위 보도를 이해하기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심신미약 감경이 왜, 그리고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 씨가 2015년 9월 이혼을 한 후 자주 죽이겠다고 찾아왔었고 이에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가 피의자를 피해 이혼 후 여러 차례 피의자를 피해 이사를 다녔지만 결국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좀 더 풍부한 보도와 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한 번쯤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남편에게 징역 8월 실형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10월 27일 뉴스 공구에서는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근무지를 쫓아간 남편 43살 A씨에 대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음을 전했는데요. A씨는 아내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 명령을 받았지만 고작 나흘 만에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이후로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함께 전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의 직장까지 쫓아간 남편에 대하여 실형이라는 중한형이 선고된 것을 보도했는데요. 왜 이렇게 중한형이 선고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즘 잇따른 살인 범죄와 관련하여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 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저지른 행위를 함께 보도하며 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면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의 경우 과거 약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였고 이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꺼렸고 결국 중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전했으면 보도를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연합뉴스TV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을 전했는데요. 시민단체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각 집회가 있었으며 비리 유치원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문제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10월 18일 뉴스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10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음을 전하면서 상시 감사 체계가 마련되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생긴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부 취재 기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 결과와 시정 여부, 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사 체계 마련, 비리 신고된 유치원과 대규모 고액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도 진행할 방침이며 10월 19일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가 일제히 설치됨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폐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크지만 교육부의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 인가사항으로 인가 없이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유윤혜 사회부총리의 사과와 비리 근절에 대한 지속적 추진 의지도 전했습니다. 10월 20일 뉴스 1사에서는 사립 유치원 비리 파문과 관련하여 학부모 단체가 유아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도심에서 집회를 했음을 전하면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40여 명은 10월 20일 집회에서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과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촉구했고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 책임도 있다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당국 책임자의 처벌을 주장했음을 전했습니다. 10월 27일 뉴스 16에서는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음을 전하면서 예산과 부지 확보 그리고 사립 유치원 반발이 문제임을 전했습니다. 단설 유치원 한 곳을 짓는데 비용이 100억 원 정도 드는 데다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교육부는 초중학교 병설 유치원과 공영형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며 운영난을 겪는 사립 유치원을 사들이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다고 하면서 시민단체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민단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처벌을 요구했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번 사태가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에 대하여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0월 17일 법원에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박용진 국회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을 관련 방송에 대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당해 사건에서 유치원 지원금 사용은 법적으로 횡령죄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한 보도와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약간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폐원은 교육청 인가 없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정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리고 시민단체 의견 대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보도를 하면서 각 주체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입장이 명확히 정리된 후에야 비리 사립 유치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 유치원 치원율을 40%가 타당성을 가진지를 밝힐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청자들은 비리 유치원의 명단과 뭐가 비리인지에만 논의가 있으나 실제 이 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좀 더 명쾌한 정리를 보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서구열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8일에 방영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한 주간의 뉴스의 맥을 정치, 경제, 사회부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짚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여야정 협의체 11월 협치 약속과 한 주간의 기업 소식,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풍향계로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에서 협치를 주제로 나눈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여야정 간의 협치를 간절하게 바라며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서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전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책 속도와 방향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야당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말하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시간 동안 회동했고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성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여야정 협의체 설치 약속 이후 석 달여가 흐른 현재는 여전히 여의도엔 협치의 기운보단 전국의 긴장감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전국의 긴장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거치며 여야는 사안마다 충돌하고 있다며 그중 지난 화요일 정부는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보수야당인 한국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비준안 의결은 정부의 독단이자 전횡이라고 반발하며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보수야당의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엄호하며 한국당이 목리를 부린다며 거칠게 비판하는 등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안 의결에 대해 정치권이 상당히 예민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군멍군식의 전국 주도권 경쟁 내용도 다뤘는데요. 민주당을 뺀 야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당이 고용세습 의혹을 놓고 야권 공동의 국조카드를 던지자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조 수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응수했고,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 3당과 함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자 한국당은 야권 공조 파괴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전국 주도권 싸움에 골몰하는 사이 국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민생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대처를 바라는 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고, 여야가 과연 11월 협치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라는 국민의 마음을 정윤석 기자가 전하며 여의도 풍향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한 주간의 기업 소식을 맑은 기업과 흐린 기업으로 나누어 김종수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한 주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첫 번째 맑은 기업은 면세점입니다. 6호는 아직 다 안 돌아왔는데 매출은 1월부터 9월까지 역대 최대로 전체 면세점 매출이 14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인데요. 9달 만에 작년 1년 매출액을 넘었다고 합니다. 면세점에 중국 단체 관광객 대신 쇼핑해주는 보따리상 따이공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대신 쇼핑해주는 보따리상 따이공 덕분이었습니다. 이어서 맑은 기업인 포스코입니다. 새 회장 취임 뒤 첫 분기 실적이 7년 만에 최고라고 전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이 넘어 2011년 2분기 뒤 최대였고 보호무역 강풍 속에도 매출도 1년 전보다 9% 넘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13.8%. 다음은 흐림기업인데요. BMW 차량에 문제 부품을 장착한 차량 6만 5천 대에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입니다. BMW 스스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문제라고 전했는데요. 다른 차량은 화재 연관성이 낮다며 리콜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강원도에서 BMW에 불이 났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BMW는 한국에서 화재 사태 때문에 세계에서 160만 대 추가 리콜한다고 정리해 전했습니다. 이어진 흐림 기업은 현대자동차입니다. 105층 빌딩 짓는 사업 허가 내용인데요. 10조 넘게 주고 서울 삼성동 땅을 산 지 4년이 넘었는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서 3번 떨어지며 긴급 경제대책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스공사, 도로공사, 강원랜드 등 공기업들입니다. 비정규직을 없애야 하는데 비정규직과 인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보니 임직원 친척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흐림 기업은 산업은행입니다. 한국GM의 회사 분할 내용으로 한국GM은 붙잡는 대가로 사는이 8천억 원을 지원하되 지분이 적어도 주요 사안 반대권을 갖는다고 알려졌었는데요. GM은 받고 도망칠 준비로 의심받는 연구개발 분사엔 반대권 없다고 전했습니다. 산은은 노조 저지로 주주총회 참석도 못했고 소송도 검토 중인데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최근 사회 이슈를 전달하는 현장인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다뤘는데요. 신 씨를 진료한 의사는 칼자국의 개수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었을 만큼 긴박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 수동적 공격 성향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과 분노 범죄에 대한 사례도 추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이 914건 가운데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39.1%로 집계됐고 분노의 원인이 되는 현실 불만까지 포함하면 43.9%인 401건으로 분노살인이 하루에 1건 이상 발생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충동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증가 추세라는데요. 지난해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5,900여 명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많다고 합니다. 남성 기준으로 20대 환자에 이어 30대, 10대 순이었다고 그래프로 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충동조절장애의 범위는 간헐성 폭발장애뿐 아니라 병적 방화,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한 의존장애 등을 포함한다는데요. 이상민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인터뷰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장애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완화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사전에 막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앞뒤 안 가리는 행동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단위에서 공감 교육의 중요성도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며 김지수 기자의 말로 끝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명품 리포트맥에는 이제 3가지 코너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현장인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같은 대학생으로서 PC방 살인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일상 속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이에 대한 아르바이트생 안전 대책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서구열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군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비준한 것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정부 여당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정부 비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청와대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과정과 배경을 먼저 짚어주시고요. 네. 또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또 우리 언론의 보도 경향까지 짚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 23일이었죠. 네. 국무회의를 통해서 9.19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보다 나중에 채택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먼저 비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는 법제처 해석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대부분 이번 비준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조급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평양선언의 비준은 국회 패싱이라면서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속 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을 대통령이 먼저 비준한 것은 스스로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야당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지나치게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이끌어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이해를 하지만 정치권의 협력 없이 남북관계는 순항할 수 없다면서 야당의 지적 가운데 일리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회 동의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야권이 문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순서로 보면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후에 평양 선언이 비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의 현 상황이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수 야당이 이를 계속 문제 삼아서 억지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이 남북 합의 이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선후를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이번에 제가한 이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어떤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는지 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 선언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부 합의서가 비준된 것은 이제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 이제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 당의 입장차가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요. 각 선언의 좀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우선 판문점 선언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또 이산가족 상봉 협의, 동해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불가침 합의 재확인, 단계적 실현, 또 종전 선언 등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는 이제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실질적이고도 좀 선언적인 평양 공동 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이제 채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경우 남북 경협 사업 같은 막대한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준 동의안을 이제 비용 추계와 함께 지난 국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로 봐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앞뒤 바뀐 평양선언 비준, 조급증이 부른 과속이다라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현재 한반도 상황은 비핵화 진전과 독립해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북 지원과 또 국제 제재 간의 상충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판문점 선언 비준에 각 당이 이제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논란은 국회가 더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볼모로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보수 야당 또 정부 여당 간의 공방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양측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말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이번 합의가 헌법 60조 위반이라면서 비준 과정을 이제 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이제 청와대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이 평양 공동선언 비준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중요한 쟁점은 이렇습니다. 이번 남북 합의에 대해서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냐, 또 국가 안보에 있어서 중차대한 사안이냐,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을 과연 국가로 볼 것이냐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 헌법 60조를 들여다보면은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수 야당의 주장을 보면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협의, 또 산림 분야 협력 실천적 성과 창출 등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또 군사 분야 합의서에 있는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 금지, 또 NLL 인근 훈련 중지 등이 우리의 안보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새로운 합의 내용이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만들 경우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어떤 원칙이나 방향, 선언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북한은 현행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또 대신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2005년에 만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야의 치열한 공방에 대해서 언론의 시각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위헌이다, 강행, 못 받기라면서 비판한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촉진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보수 야당의 행태는 어깃장이라고 이제 지적했습니다. 한편 법적인 해석과 판단 없이 남북 관계를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고 가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네, 이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 관계 속에서 남북의 평화, 나아가서 이 번영을 위해서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는 당사자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관계 속에서 조심스럽게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 나라마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상황에 따라 잘 풀어가야지 그때그때 이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언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를 좀 들여다보면 이해 집단의 말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대로 옮긴다거나 혹은 왜곡해서 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갈등 구조로 해석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남남 갈등, 남북, 북미 갈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우리의 입장, 또 미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이 각각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차이를 쉽게 이제 갈등으로 해석하는 보도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가급적 평화 지향적인 또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내다보는 언론의 굉장히 냉철한 분석력 있는 보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